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권력이라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을 만든 자가 왕에게 삼켜지는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패턴에 대한 이야기죠. 2013년 12월 어느 날 북한의 한 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10시간이나 이어진 회의. 그 긴 시간 동안 한 남자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볼펜이 쥐어져 있었는데 회의가 끝날 무렵 그 볼펜은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그가 끌려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부러진 볼펜뿐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장성택. 북한에서 김씨 일가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었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김씨보다 더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남자가 어떻게 그토록 높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의 장성택은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가 사랑에 빠진 여자가 하필이면 김일성의 외동딸 김경이었다는 겁니다. 김일성은 경로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숙청당한 집안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김경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양에서 원산까지 무려 6시간이 넘는 험한 산길을 넘어 그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둘을 떼어놓기 위해 장성택을 원산으로 보내버렸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김정일이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여동생이 저 험한 길을 다니다 죽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김일성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고 하죠. 경위 문제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골치 아프다. 그렇게 장성택은 북한 최고 권력가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단순히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장성택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의 능력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남자는 진짜 일을 해냈습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군의 폭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20만 명의 평양 시민을 단기간에 소개시키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1989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치를 때도 북부 내륙선 철도를 건설할 때도 평양의 고층 아파트 단지를 세울 때도 뭔가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항상 그가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번 해냈죠. 게다가 이 사람에게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절대 잊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열심히 일하면 슬쩍 다가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평양에 집이 필요하지 않소? 내가 알아볼게. 그러면 한 달 뒤에 정말로 평양에 집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줄을 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술도 잘 마시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말타기도 잘하고 권투도 잘했다고 하죠.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걸어다니는 김정일이라고 불렸습니다. 김정일은 경호 문제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장성택은 부하 몇 명만 데리고 어디든 나타났거든요. 그가 나타나서 장군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말하면 누가 그걸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는 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동생 김경희 그리고 장성택이었죠. 김정일이 물었습니다. 후계자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 누가 좋겠느냐? 장성택은 이미 김정일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죠. 막내 아드님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일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장성택이 틀린 답을 내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날 밤이 그의 마지막 밤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25살의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됐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죠. 이 어린 후계자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할 때까지 보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26살의 김정은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군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아무것도요. 그래서 처음 1년 동안은 사실상 장성택과 김경희가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간부들에게 보고서를 올리면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니까 장 부장한테 가져가 봐. 그러면 모든 보고서가 장성택을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권력자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명확했죠. 현장 시찰을 나가면 간부들이 김정은이 아닌 장성택만 쳐다봤다고 합니다. 박수를 칠 때 장성택은 혼자 다른 자세로 앉아 있었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총살감이었겠지만 그는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달랐으니까요. 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군 회계 장부를 살펴보다가 있어야 할 돈이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더니 장성택이 만든 부서로 다 빠져나갔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김정은이 돈을 돌려놓으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그 부서에 가니까 무장 경비병이 막아섰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명령인데요 라고 하자 경비병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호 동지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2호 동지, 1호가 김정은이라면 2호는 누구였을까요? 장성택이었습니다. 2012년 장성택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80명이 넘는 경제 대표단을 이끌고 간 이 방문에서 중국은 그를 국가 원수급으로 대우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직접 만났고 국빈급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훗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머문 바로 그곳에서요. 원자바오 총리와의 비밀 회동에서 장성택은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요. 이건 김정은과 상의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장성택 스스로의 판단이었죠. 이 소식이 김정은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만들어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외교를 하고 있다. 중국은 나보다 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가 내 허락도 없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려 한다. 후진타오가 장성택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어린 지도자가 잘할 수 있겠느냐고. 장성택은 대답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든 과장이든 김정은에게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킹메이커가 킹메이커로 남았다면 괜찮았겠지만 그가 왕처럼 행세하기 시작한 순간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장성택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간 측근은 반드시 제거된다는 것을요. 중국 역사에서도 조선 역사에서도 어느 왕조에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40년간 함께 일했으니까요. 어린 김정은을 내 손으로 키웠으니까요. 아내는 백두혈통의 김경희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를 죽인 이유였습니다.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없애지 않으면 김정은 자신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2013년 12월 8일 장성택은 회의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위급 인사가 체포되는 장면이 그대로 중계됐습니다. 보통 공산국가에서 숙청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나중에야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하지만 김정은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요. 며칠 후 공개된 사진에서 장성택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광대뼈는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특별 재판정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더러운 반역자를 우리 수령님들이 보실 수 없다는 의미였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고사포로 처형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잡는 데 쓰는 무기로요. 총알 크기가 매직펜만 하다고 하죠. 그걸로 사람을 쏘면 시신이 남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원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장성택의 처형을 직접 본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으니까요. 처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조 국가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성택의 오른팔과 왼팔이 먼저 처형됐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친척들은 본국으로 소환됐는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미 발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장성택이 외부에서 낳은 사생아들까지 10명이 넘는다는 그 아이들까지 모두 찾아내서 처리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성이 장씨이거나 외가 쪽으로 장씨와 연결된 사람들, 장성택의 부서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장성택과 악수 한 번 한 적 있는 사람들까지 숙청의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이 넓어졌습니다. 어떤 증언에 따르면 지방의 예비군 중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계급장을 뜯기고 농장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냐고요? 외가 쪽 사촌의 사촌이 장씨 일가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었대요. 본인은 그 친척의 얼굴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중세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3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경희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남편이 조카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까지 조카가 남편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혁명화는 시키겠지만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요. 아버지도 그랬고 오빠도 그랬으니까요. 측근을 숙청할 때도 목숨까지 빼앗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정은은 달랐습니다. 처형 소식을 듣고 김경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그녀는 그 후로 오랫동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성택이 처형된 지 며칠 후 김정은은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진 속 그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고모부를 죽인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요.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하지만 어쩌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시를 뽑아냈을 뿐이니까요. 아픈 사랑니를 뽑아낸 것처럼요.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는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해야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만약 장성택이 살아있었다면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평생 꿈꿨던 것은 중국식 개혁 개방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수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그는 김정일에게 건의했습니다. 중국처럼 개방해야 한다고요. 김정일은 옆에 있던 스테인리스 케이스를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김정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성택에게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라는 전권을 줬고 그가 주도한 시기에 북한 경제 성장률은 실제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경제 성장률 발표를 꺼릴 정도로요. 장성택이 죽은 2013년 이후 그가 벌어놓은 돈으로 이 3년은 버텼지만 그 후로 북한 경제는 다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성택의 길이 있었다면 남북 관계도 훨씬 좋아졌을 것이고 북한도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장성택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왕을 만든 자는 결국 왕에게 위협이 됩니다. 너무 유능해도 안 되고 너무 충성스러워도 안 됩니다. 왕 옆에 서서 같은 높이로 박수를 치는 순간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2013년 12월에 그 회의장 10시간 동안 자신의 운명을 지켜봐야 했던 남자. 그의 손에서 부러진 볼펜은 어쩌면 권력이라는 게임의 가장 완벽한 은유일지도 모릅니다. 단단해 보이지만 압력을 받으면 부러집니다. 그리고 부러진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